제72화 칭기스칸의 호라즘 정벌. 1218년 초 칭기스칸이 보낸 사절단은 호라즘의 새로운 수도인 사마르칸트에서 무하마드를 아련하였습니다. 칭기스칸은 사절단을 통하여 동서 무역을 활성화하고 설린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호라즘의 무하마드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렀습니다. 칭기스칸이 이 위구르 통치자를 자신의 다섯 번째 아들로 대한 것은 그가 천하를 모두 자신의 신하와 가족들이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처럼 자신이 세계의 맹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술탄 무하마드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사절단에는 호라즘 출신의 마흐무드가 있었고 그를 따로 부른 무하마드는 그에게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마흐무드는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여 무하마드의 비위를 맞추었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무하마드는 칭기스칸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사절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몽골 귀족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450명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상인단을 구성한 뒤 호라즘과의 무역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500마리의 낙타로 구성된 거대한 상인단은 사절단보다 조금 늦게 호라즘에 도착하였습니다. 변경도시 오트라르의 성주인 이날추크는 상인단의 재물에 눈이 멀어 무하마드에게 상인단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모함한 뒤에 현지 주민들이 몽골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민심이 불안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화가 난 무하마드는 홧김에 상인단을 모두 죽이고 그 재물들을 몰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칭기스칸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관을 보냈으나 무하마드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분노한 칭기스칸은 홀로 언덕 위로 올라가 혁대를 목에 걸치고 모자를 벗은 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신께 간구하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위대한 신이여, 오 투르크와 타지크의 창조주여, 이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제게 복수할 힘을 주소서. 1219년 가을 칭기스칸의 통솔하에 주둔하고 있던 에르키스 강에서 서쪽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원정에 동원된 몽골 병사들의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몽골 서쪽에 위치한 호라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호라즘의 술탄인 무하마드는 셀주크 동고린의 노예 후손으로 셀주크 왕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12세기 상반기 셀주크의 가문이 몰락한 틈을 노려 아무르강 하류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단기간에 호라즘은 서쪽으로는 아바스 칼리프 왕조에서부터 동쪽의 시르다리아강 지역의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의 근대는 투르크만인과 칸글리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칸글리족 어머니를 두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칸글리족 귀족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골군은 비극이 발생한 오트라르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오트라르 성 앞에서 칭기스칸의 군대는 호라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우리의 칸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늘이 명했다. 신의 아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반항하는 자들은 철저히 도륙될 것이다. 4개 군단으로 나누어진 군대 중 알리크 사령관이 이끄는 제1군단은 곧장 사마르칸트로 떠났고 차가타이와 오고타이가 이끄는 제2군단은 시르다리아 강변의 오트라르를 포위하였습니다. 5달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성을 함락시켰고 성주인 이날추크의 눈과 귀에 펄펄 끓는 은을 부어서 잔인하게 복수하였으며 모든 백성들을 도륙하고 성벽도 허물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주치가 이끄는 제3군단은 초원의 진주라는 의미를 지닌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북상하였습니다. 강이 아랄해로 들어가는 곳에는 젠트와 스쿠나크라는 도시가 있었고 젠트는 투항했으나 스쿠나크는 투항을 권유하는 몽골 사신을 살해하였습니다. 사신은 칭기스칸이 아끼던 이슬람 상인 아산이었습니다. 주치는 아산에 대한 보복을 외치며 스쿠나크의 백성들을 도륙하고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기스칸과 막내 툴루이가 이끄는 중앙군단은 사마르칸트의 배후의 부하라로 진군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은 포로로 인간 방패를 삼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220년 2월 부하라는 함락되었고 3월 누구도 1년 안에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거대한 유세인 사마르칸트를 수많은 포로로 잡은 많은 백성들로 인간 방패를 만들어 돌진시켜 제물로 삼은 다음 3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잔인하다고 기록될 정도의 살육을 감행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에서 6만 명의 기술자를 포로로 잡았고 이들 중 대포의 제조와 관련된 3만 명은 성을 공격하는 특수부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이 역사상 유명한 회회포 군단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를 함락시킨 후 무하마드가 이미 성을 떠나 북쪽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무하마드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아닌 아름다운 고향의 초원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무하마드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일지라도 반드시 따라가 그의 목을 베어오라. 가거라.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라. 3만 명의 추격병들은 본대를 떠나 카스피해 쪽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무하마드가 아무다리아강 남쪽의 안트쿠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였으나 이내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로 도주하였습니다. 다시 이란의 니샤푸르로 도주한 시점은 4월 18일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다시 카스피해 남쪽의 카빈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5월 24일 니샤푸르에 도착한 다음 군대를 둘로 나누어 추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무하마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도주했다가 다시 카빈의 서북도시인 사르차은을 거쳐 마잔다란으로 도주하였고 공포에 질린 채 카스피해의 조그만 섬인 아바스쿤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몽골군들은 카스피해 연안에서 배를 만들며 추격 준비를 계속하였습니다. 몽골군이 섬에 도착하기 전 12월이 어느 날 무하마드는 지긋지긋한 도피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도피 중에 얻은 폐병으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고 더불어 화려한 이슬람 문명도 기울어져 갔습니다. 1221년을 기점으로 호라즘 제국은 사실상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호라즘이 왕위를 계승한 잘랏 아딘을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1222년 봄 시크 코토코가 이끄는 몽골군은 잘랏 아딘의 습격을 받아 3만 명이 전멸당하는 최초의 패전을 맛보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남 차가타이의 아들 무투켄이 바미안에서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분노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미안의 피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도륙당하였습니다. 1222년 11월 20일 인더스 강변에서 징기스칸과 잘랄 아딘의 군대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위기에 몰린 잘랄 아딘은 인더스강의 급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징기스칸은 추격을 중지시켰습니다. 잘랄 아딘은 훌륭한 용사다. 그대로 두어라. 대군을 잃어버린 잘랄 아딘은 떠돌아다니다 1231년 쿠르드 산중에서 한 농부의 칼에 찔려 고난에 찬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후대에 이슬람 문명을 최후까지 수호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1225년 징기스칸은 몽골로 회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3만의 군단은 이슬람 문명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 기독교 문명이 숨쉬는 러시아의 키예프 방면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란 북부 도시들을 도륙한 다음 아제르바이잔의 타브리즈 성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을 열어 항복한 타브리즈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이 훗날 페르시아에 건국된 몽골 제국의 일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222년 6월 제베와 수부타이의 몽골군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흐르는 드네프르 강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의 유목민족인 킵차크족은 키예프와 연합하여 1223년 5월 31일 칼가강에서 몽골군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키예프와 킵차크 연합군은 몽골군에 의하여 전멸당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기존의 문명권인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모두 조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모두 붕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붕괴시킨 것은 기존의 문명이 아니라 교류를 방해하는 세속 국가였습니다. 그는 교류를 방해하는 모든 국경선을 제거하면서 거칠 것이 없는 교역로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군의 무기는 칼과 활, 쇠몽둥이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유럽 기사단의 군장 무게는 70kg에 육박했지만 몽골군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몽골군의 갑옷은 화살이 파고들지 않도록 쇠가죽을 몇 겹 눌러 합친 구데스쿠 코야크라고 불리는 것을 입었고 접전 시에는 쇠그물로 엮어 만든 카탕고델이라는 아주 가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말 안장은 나무로 만들어 무게를 줄였고 기마병은 말을 탄 상태에서 일어나 몸을 자유자재로 돌리며 활을 쏠 수 있도록 안장과 동자를 잇는 끈을 특수 제작하였습니다. 몽골군은 군화의 코를 버선처럼 치켜 세우도록 하여 발걸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습니다. 보통의 말은 앞의 두 다리가 뛰고 이어 뒤에 두 다리가 뛰는 방식으로 달리지만 몽골의 전투만은 오른쪽 다리가 뛰고 이어 왼쪽 두 다리가 뛰는 조로몰이라는 주법으로 달렸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말머리가 작고 몸집이 작은 경량마였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기 위해서는 경량마가 최적격이었습니다. 유럽 말처럼 몸집이 큰 말들은 창 이외의 다른 무기를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조르몰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주법으로 달리는 몽골 말들은 쉽게 지치는 단점이 있었기에 몽골군들은 4에서 6마리의 말들을 함께 끌고 다니며 말이 필요한 기색을 보이면 곧장 다른 말로 교체하였습니다. 덕택에 몽골군은 하루에 200km 이상을 행군하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휴대품은 말린 쇠고기와 버터, 미숫가루 정도였습니다. 비상식량이 적은 것은 유목민답게 보급부대가 양떼나 소떼를 몰고 전당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합니다. 몽골군은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2달을 버틸 수 있는 전투 식량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고기를 말려 찌은 보르츠인데 육포에 해당합니다. 보르츠는 말 안장 밑에 넣고 다니던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보르츠는 주로 소의 방광에 집어넣는데 방광 속에 잘 건조된 소 한 마리분의 건육이 들어갑니다. 몽골 병사 한 명이 보르츠 한 자리면 1년에서 2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군수 물자는 적으로부터 조달하였습니다. 특히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호라짐을 공격할 때 주로 부유한 성을 목표로 삼은 이유가 함락 후에 성에서 식량 등을 보급받으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농경민족들이 농사를 지으며 도시와 성을 쌓을 때 몽골인들은 황량한 초원에서 출생하면서부터 말을 탔고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냥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프로였으며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로 나뉘어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초원의 몽골 민족들은 징기스칸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되자 세계를 뒤흔드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이래 최대 최강의 제국을 건설하는 기회를 잡게 되었고 13세기는 그들의 세기가 되었던 것입니다.